안녕하세요. 알짜정보통입니다. 오늘도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특히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관련 변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9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반기 의료급여 개편이 예고된 상황,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시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라는 파일을 다운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안내서를 보면 24년과 달라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의료급여 정률제와 기초연금 소득 반영 여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정률제 도입으로 병원과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부담금이 올라가고 외래에 비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료일수록 부담금이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비가 높아질수록 본인 부담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큰 변화된 것은 없으나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달라진 부분 9가지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사적 이전 소득 부과 기준, 별도 가구자립지원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기준중위소득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전 국민을 급여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무려 6.42%나 상승하여 24년 4인 가족 기준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계 32% 이하, 의료 40% 이하, 주거 48% 이하, 교육 50%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의 나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특정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올해는 나이 기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25세 이상 초중 고등학생은 30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공제 금액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 나이 기준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입니다. 수급자가 자동차를 재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일반 재산 형태로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승용차 기준이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동일해졌습니다. 이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한해 해당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소나타나 K5를 보유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네 번째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 재산 1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 달 소득이 104만원 이하이고 일반 재산이 12억원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위소득 기준, 두 번째는 근로소득 공제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생계,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는 수급자 가구 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수급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가구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자립지원별도 가구라고 하는데 자녀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한 달 소득이 9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 기준이 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의료급여 특례 대상 기준입니다. 어떤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해당 의료비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특례를 받기 위해 의료비 지출이 희귀, 중증 질환 및 난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장기 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금액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지난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했다면 30일 초과 입원 일수에 대한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 금액이 조금 올라서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2달간 입원했다면 작년에는 생계급여에서 32만 원이 차감되었지만 올해에는 34만 원이 차감됩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중증 화상 환자의 산정 특례 재등록 기간입니다. 정부는 중증 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 특례를 등록시켜줍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증 화상 환자가 1년 등록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년하고 1년 재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변화는 1인 가구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발견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조사가 불가한 주거급여, 중지수급자 가구에게 전화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수급자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1인 가구라면 고독사 예방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 사망 여부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의 인상. 2. 근로소득 공제 나이 기준. 3. 생계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4. 의료급여 부양자 기준. 5. 자립지원 별도 가구 소득 기준. 6. 의료급여 특례 대상 기준. 7. 장기 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기준. 8. 중증 화상 환자의 산정 특례 재등록 기간. 9. 1인 가구 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안내 책자에 모두 나와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경로는 댓글창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